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의 박일련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적 서클에 관련해서 특별히 회복적 서클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서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또 회복적 서클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철학이 있는데 그 정의의 철학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실질적으로 한 15분씩 저희가 이제 그 한 3편을 걸쳐서 회복적인 서클의 매뉴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서클 시연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글씨가 회복적 서클이다. 잠시만요. 예, 조금 더 크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예. 자, 목차는 이제 회복적 서클의 회복적 서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소개 좀 드리고 회복적 서클의 역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회복적 서클에는 이 회복적 정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철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회복적 서클 모임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복적 서클 진행 핸드아웃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손에 들고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복적 서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워크숍을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윤곽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뛰어들고 또 가기 전에 연습 모임을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체득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무거워 가지고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적 서클을 소개를 하면요.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릴 내용들은 오늘 이 교재는 한국 비폭력 대화의 비폭력 평화 물결의 박성용 대표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서클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공된 자료들입니다. 우리 박성영 대표님이 거기에서 만든 자료들을 참조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폭력 평화물결의 이러한 자료 공유와 또 이렇게 이런 그 지식을 나눠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정리 내용들은 우리 박성영 대표께서 작성한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회복적인 서클은 도미니크 바트라는 사람이 1990년대 중반 브라질 빈민가에서 주민들과 시작한 대화에서 개발된 서클 모델입니다. 서클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둘러 앉는다고 그런 것은 두 사람만 둘러 앉을 수 없잖아요. 여러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서 했는데 이 서클이라는 것은 옛날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어떤 뭐 부족의 회의를 한다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서클은 새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옛날의 전통을 현대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은 고대의 공동체 갈등 해결 전통을 계승한 것이고 참가자들이 서클 진행 과정을 통해 갈등을 직면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브라질의 폭력 비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공동체의 자기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졌다. 공동체가 스스로 어떤 공동체를 잘 돌보는 데 좀 기여한 그런 측면들이 바로 이 회복적 서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서클은요,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에 대한 선구적 그 연구에 힘입어서 구전되었고, 이후 회복적 정의라는 사회적 운동에 속한 회복적 실천으로 인식되었다. 이 서클 모델은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에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브라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 20개국 국가에 전파되었고, UNDP 또 유네스코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 네트워크의 회원단체인 이 비폭력 평화물결과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는 공동으로 회복적 서클 진행팀을 한국에 부르 결정했고, 2011년 또 이렇게 그 직접 그분들이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4박 5일 진행과정 워크숍을 개최했고,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0여 년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한국 회복적 서클 모임 또는 비폭력 평화 물결 이런 데에서 이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한국 평화교육원도 여기 아마 저는 기여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복적 서클 모임들이 실은 이제 이렇게 그 단체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제 교사단체, 이 교사단체에서, 교사단체인 좋은 교사 운동에서 대상으로 해서 소개됐고, 또 계속해서 훈련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서 지금 뭐 수많은 많은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갈등 전환을 통한 공동체 회복,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교사와 시민들에게 소개되었고, 또 몇몇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훈련에 참가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여러 학교에서 성공 사례들이 보고돼 있다. 그래서 뭐 경찰청 같은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뭐 2015년 여성 청소년계 공동으로 이런 사업도 있고, 그 뒤에 지금 또 2014년도에 도미니 바타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뭐 그 3박 4일, 2박 4일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저도 이것을 교육을 받고 우리 대학원생이 이거 논문을 이걸 가지고 그 보육원에 아동보육 야영육 시설에서 선생님과 아이동들 간에 이렇게 그 회복적 서클을 통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좀 되고 좀 있는 그런 실태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적인 서클의 역사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도미니 버터는 니온의 자레르 언덕에 위치한 공동체에 사는 파벨로 현주민들의 대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고대 실천의 갈등 아래에 놓여 있는 역동성의 참여함을 통한 공동체의 차기 돌봄의 새로운 여정에 출연했다. 그래서 마셴 로젠버그의 선구자적인 연구에 힘입어서 말래 전해지고 후에는 회복적 정의라는 사회적 운동에 속한 회복적 실천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와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됐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중복이 좀 된 부분들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적인 서클은 실은 회복적 서클은 그 서클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회복적인 정의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이제 70년대 초에 피해자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회복적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니 버터가 회복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있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욕구,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부탁, 이 네 가지 용어를 써서 그 사람의 본심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비폭력 대화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었고,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 원하는 걸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통해서 어떤 그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비폭력 대화에서는 무엇을 들었는지,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들었는지 되돌려주는 방식의 그런 형식을 쓰는데, 이 회복적 서클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믹스돼 가지고 좀 활용되는.
그래서 이제 갈등 회복적 서클을 통해서 갈등 조정하는 성공 사례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나서 성공한 그 대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엇이 그 당신이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가 나를 이해한다고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복적 서클을 할 때 이렇게 대화의 규칙을 정하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은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들은 내용을 되돌려줘야 된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사람이 되돌려 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대로 듣고 내 이야기가 뭘 들었는지 되돌려 줬을 때 아,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회복적 서클에서 비폭력 그 대화법에 중요하게 기여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 조정의 역사에 있어서 상대에게 내가 본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이야기를 상대가 그대로 무엇을 들었는지 되돌려 주는 것이 실은 어떤 상대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등 당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A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판단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비판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내용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는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내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따가 나중에 한번 실질적인 어떤 그 워크숍을 할 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회복적 정의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이 생기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공유 종료해보고 피해자와 가해자인데 여기가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게 되면서 현대사회의 그 갈등 관계는 조금 응보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응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한 만큼의 그 대가를 그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회복적 정의는 저 피해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피해에 있는 사람이 회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다니고 있는 것이 회복적 정의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변화된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회복적 정의는 전통적인 사법의 관행이 응보적인 입장에서 구금을 실행함으로써 범죄자를 개선시키기보다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과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고쳐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처벌해가지고 가해자를 처벌해가지고 것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해자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철학이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그에 따른 사법 절차를 거치는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이러한 관련자들에게 범죄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화해하고 정상적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참여시킨다. 단지 참여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의무를 갖게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가해자가
어떤 그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어떤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그런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그것을 정의롭게 해결하게 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를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적 정의가 현행의 사법제도는 굉장히 응보적이거든요. 그 응보적인 어떤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복적 정의가 나왔는데 이 회복적 사법, 현행 사법, 응보적 사법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보면 먼저 현재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뭐냐면 누가 잘못했고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죠. 응보적 정의는 어떤 범죄라든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범죄를 국가에 대한 침해로 본다. 관계로 보지 않아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했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대한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위반이 아니고. 네, 그런 정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죠. 범죄는 국가가 지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그 문제를 범했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가 핵심인 거죠. 그다음 어떤 법에 저촉됐는지 알아야 처벌을 하니까 범죄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굉장히 무시되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하다고 버리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게 이수고, 즉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대립을 채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법으로 가면 정당하게 자기가 변호사라든지 변호인을 사가지고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아니 꼭 그 재판에 가면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런가? 저건 인격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사법제도는 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서로 주장해서 그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처음부터 하는 거하고 끝까지 나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언어적 폭력을 썼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입장에서 디펜스를 해가지고 했을 때의 죄 형량이 더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갔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내 잘못을 인정보다는 나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법으로 가는 순간 둘 사이가 너무너무 갈라져 버려요. 왜?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들춰줘야 내 죄가 어떤 이렇게 어떤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현행 사법의 한계점이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혼이든 아니면 무슨 뭔 법이든 법으로 가는 순간 그 관계가 아주 힘들어진다. 아주 철저하게 상대방의 내가 잘한 점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들춰줘야만이 내 죄가 저기 때문에 현행 사법제도는 완전 관계를 깨뜨리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친한 친구끼리 있는데 이것을 경찰 단계로 가서 법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에 보면 이 처벌의 근본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처벌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의 그 피해가 회복이 되냐 이거죠. 예? 회복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은.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형을 받았어. 그럼 내가 한 대 때려가지고 6개월 사는 거하고 내가 한 대 때려 맞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6개월 살면 내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여기에 심리적인 그 치료도 받아야 되겠고, 저 사람한테 진정한 사과도 받아야 되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보상도 해야 되겠고, 왜 그런 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이 내가 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현재 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응보적 처벌이 힘들고, 그다음에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법정 과정에서 소외감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주로 법정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해자가 더 관심을 받아요. 피해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또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피해자, 가해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말로 원하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회복적 정의의 주요 특징, 그러면 응보적 정의에 반대의 회복적 정의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초점이 인간관계를 깨트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는 국가가 정한 법을 깨트린다고 보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는 신뢰관계에 있는 인간관계를 깨트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복적 정의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싸움은요.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안 싸워요. 예,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친한 관계잖아요. 이렇게. 또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법으로 가면 변호사하고 검사가 싸워요. 법원에서 검사가. 그런데 문제 해결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옛날에 응보적 정의는. 그런데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 양측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피해자와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고 처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해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해버리고 둘이 만나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분리해버리니까 서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버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만약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만나가지고 뭔가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생각을 헌짓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좀 두려워서 이것을 바로 학폭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해서 객관적 절차를 밟아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는 이제 학폭법이 무조건 신고하면 위원회를 열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건 같은 것은 학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내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양자 이야기를 듣고 서로 입장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고 실은 이 갈등 조정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면서 전문가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와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 또는 가해자 이제 갈등의 당사자들을 중립적 입장에서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학교 입장만 대변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활동들이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우리 활동들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초창기라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이 이것이 대화로 해서 해결할까 믿을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화해 브릿지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관계라든지 학급이라든지 공동체의 평화적인 어떤 물꼬를 트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정의는 기존의 재판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비법률 전문가인 조종자들이 소정의 조종 훈련을 받아 사건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이제 회복적 정의. 그래서 이제 실은 가해자도 이런 과정에서 도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피해자도 그 피해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전반적인, 그래서 회복적 서클이라는 것은 단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적인 정의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꼭지예요. 이 회복적 서클은.
그거 외에도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우리가 이제 갈등 당사자끼리만 모이는 회복적 서클뿐만 아니라 회복적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조직 안에서 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또는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좀 응보적인 시스템보다는 회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복적인 생활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 단계에서 하고 있는 회복적인 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적 정의가 굉장히 우리 사이에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논문을 썼었던 우리 사회복지 대학원의 학생이 보육원, 그러니까 양육시설에서 했는데, 제가 봐서는 회복적인 양육, 이거 굉장히 앞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회복적인 노인 단체나 노인 사회 활동하면서 노후의 이 회복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 민주적인 어떤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보면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고, 가해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 그러나 응보적 시스템이 그게 힘들죠. 또 할 수 있으면 가해자는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직접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고, 가해자는 사람들의 비난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의 기회 주기를 바란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가해자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싶고, 또 가해자는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 코멘트를 해보니까,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가장 내가 범죄로 힘들어하는 가장 촉발 사건이 뭐냐면, 처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의 너무 엄한 처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도둑질을 했다고 아버지가 굉장히 심한 폭력을 썼어요. 근데 그 뒤로 얘가 막 마음속에 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더라고, 이렇게.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데, 실은 우리 사회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 포용적으로 하면서 제2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학폭이다. 그러면 막 그 나쁜 사람, 이걸 너무 몰아가 버려요. 또 다시 사과하고 잘 할 수 있는 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응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욕구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또 가해자들도 비판을 하고 비난하게 되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뭔가 제기를 위한 것들을 안 돼. 제기를 위한 것들이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 누구도 좋은 게임이 아닌 거죠, 이것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또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또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또 바라고, 가능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진심 마음에서는. 또 아까는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욕구가 있다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 이런 욕구가. 그래서 그런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이렇게 좀 비교를 보면요. 우리가, 자, 응보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관점은, 이제 응보적 정의는 실은 가해자 중심이에요. 굉장히 가해자 중심이고, 누가 범인이고,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거에 중심을 줘요. 예.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영향을 받은 사람의 중심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실은 가해자도 1차 가해를 해놓고 그 뒤에 피해를 받거든요, 이렇게. 제2차, 3차의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응보적 시스템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응보 시스템에서는 범죄는 국가에 대한 위반 행위로 보는 거죠.
아까 범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피해 행위로 보고 회복적 정의에서는. 여기에서는 가해자의 상처를 소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가해자도 나름대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범죄 행위를 전문적 법적 언어로 이해되고 잘못된 행위는 죄를 낳는다. 이렇게. 죄값은 처벌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 범죄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해요.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너의 선택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고 대리 전문인이 주옥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냥 싸우는 거죠. 경쟁하고 부인하고 책임 합변한 분위기. 우리는 사법으로 딱 가는 순간 경쟁하고 부인하고 책임. 윈 루즈 게임이에요. 내가 이기든지 네가 지든지 이 게임이에요. 자기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잘못을 뉘우칠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복적 정의적 측면에서 갈등의 해결은 범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피해 행위이고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를 중시하고 가해자의 상처를 인정해주는 나름대로 가해자의 상처도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근거적 정의에서는 필요 없어요. 아, 애가 돈이 적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잘못됐다든지 애가 뭔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애가 어떤 범죄를 정했는지 너가 이해를 하는데 네가 그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응보적. 그러나 이제 회복적 정의에서는 그 상황을 고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낳는 환경이 있거든요. 죄를 낳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재발 방지에서는 그 죄를 우리가 저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재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행위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써 갚아지고 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주 역할이고 반성, 책임, 용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윈윈 결과가 중요한 측면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는 이 정도 할게요. 제가 한 15분 정도 한다는데 좀 시간이 좀 되는데 요 1교시는 이 정도 해서 우리가 회복적인 서클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속에 있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정도로 하고 깊이 이해하면 우리 회복적 서클이 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1교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